30번은 30페이지예요. 자, 이 문제를 보시면 1번이 묻고 있는 게 뭔가요? 유량과 저량이죠. 자, 2번의 맨 끝에 물음표 앞에 있는 게 뭘 묻고 있나요? 저량 자료에 해당하는 것을 묻고 있죠. 3번에 뭘 묻고 있나요? 유량 변수와 저량 변수가 옳게 묶인 것은 4번에 뭘 묻고 있나요? 저량 경제 변수는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묻고 있죠. 자, 이렇게 자주 유량, 저량을 구별해서 묻고 있습니다. 다음에 12번에 2번을 가보십시오. 12번에 2번을 가보시면 부동산 수요 및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양을 나타내는 스톡 개념이다. 스톡은 저량이잖아요. 요거 정답 지문이죠. 그러니까 2번이 지금 정답 지문이 되도록 했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는 5번이 정답 지문이 되도록 유량, 저량 물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13번에 1번에도 부동산의 신규 공급은 일정한 시점에서 측정되는 저량 개념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측정되는 유량 개념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주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문제를 이게 유량이 뭔지 저량이 뭔지를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유량, 저량 변수 구별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파악을 하시고요. 다시 이제 앞으로 오시면 자, 1번, 2번, 3번, 4번이 결국은 같은 유형의 문제란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1번을 풀어드리고 여러분이 2, 3, 4번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되겠죠. 자, 1번을 보시면 유량과 저량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묻고 있죠. 자, 유량은 일정 기간을 전제로 측정을 하고요. 저량은 일정 시점을 전제로 측정을 하죠. 자, 근데 여기 1번은 저량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야 짝이 안 맞죠. 저량은 일정 시점인데, 그 다음에 2번 유량은 일정 시점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짝이 안 맞죠. 일정 기간이라고 해야 되죠. 그 다음에 3번의 유량의 예로는 주택 재고량 부동산 투자 회사의 자산가치. 자, 이 재고량이 저량의 대표적인 예라고 그랬죠. 재고 개념이 저량 개념의 일정 시점에 측정하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 재고 개념의 대표적인 게 또 자산이라 그랬잖아요. 자산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저량 개념에서 저량은 이제 재고 개념이 대표적인데 자산인데 이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다 저량이 이 부채도 자본도 모두 다 저량 개념이란 얘기죠. 그리고 가격, 인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저량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 인구 센서스 조사할 때도 몇 년, 몇 월, 며칠 현재 이렇게 하잖아요. 가격도 우리 감정평가에서 기준 시점을 정하잖아요. 이게 언제적 가격인지를 밝혀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무슨 개념이기 때문에? 저량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3번, 4번이 바뀌어 있고 1번, 2번도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죠? 1번 유량, 저량이 다 바뀌어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자, 그러면 5번에 만약 현재 우리나라에 총 1500만 채 주택이 존재죠. 존재한다는 말이 나오죠. 존재한다는 말이 바로 재고 개념이죠. 그러니까 1500만 채가 존재한다. 있다는 얘기. 지금 현재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존재라는 것은 수요량이 아니고 공급량입니다. 공급량. 그러니까 무슨 공급량? 저량 공급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현재 1500만 채가 있다. 이 중에서 1400만 채는 차 있고 100만 채는 빈집이다. 그럼 그 차 있는 집 있죠. 차 있는 집이 바로 저량 수요량이 되는 거죠. 빈집이 이제 100만 채가 있으니까 1400만 채가 이게 바로 저량 수요량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100만 채 비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5번이 정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와 같이 2번, 3번, 4번 이제 구별은 여러분이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결국은 보세요. 이제 제가 수업할 때 어떻게 하던가요? 처음에 수요 공급할 때 유량, 저량 개념 구별하는 게 중요해요 하잖아요. 유량, 저량 개념 구별. 그 다음에 뭘 써요?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이거 구별해야 된다 그러죠.
그 다음에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 하고요. 또 그 다음에 균형의 이동과 결정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탄력성 얘기하잖아요. 탄력성의 종류, 탄력성의 응용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넘어가시면은 지금 1, 2, 3, 4번까지가 유량 저량이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유량 저량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뒤에서 따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아까 12번, 13번에. 그리고 5번 보세요. 이제 5번부터 9번까지. 5번부터 9번까지는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 중에서 5, 6, 7번은 5번, 6번, 7번이 있죠. 5번, 6번, 7번은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를 구별하는 거고, 단지 이게 5, 6, 7번이에요. 구별이고, 구별. 그러면 8번, 9번은 이게 5번에서부터 7번이에요. 5, 6, 7. 8번, 9번은 뭐예요? 수요 변화를 다시 나누었죠. 8번은 수요 증가고 9번은 수요 감소죠. 9번은 좌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요 변화 중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수업할 때도 이렇게 했죠. 수업할 때도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 하면서 수요 변화는 더 주의해야 된다 하면서 따로 소득 변화와 관련제 가격 변화 했잖아요. 출제가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이 출제가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편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5번을 보시면은 5번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변화 요인과 수요량의 변화 요인 하고 있잖아요. 자, 이러면은 제일 먼저 뭘 봐야 돼요? 아파트 가격을 찾아야 돼요. 아파트 가격을. 왜냐하면은 이거는 오직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파트에 대한 수요 변화, 수요량 변화에서는 수요량 변화가 아파트 가격밖에 없잖아요. 아파트 가격을 빨리 찾으라는 얘기예요. 아파트 가격이 어디가 있어요? 3번에가 있잖아요. 뭔지 이제 아시겠죠? 자,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 6번은 이제 여러분이 좀 봐주셔도 되겠고요. 그 했던 거예요. 7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매매 시장, 5번, 7번 같은 맥락이네요. 자,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수요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틀린 것은 했잖아요. 근데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1번의 아파트 가격 변화는 수요량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바로 정답인데, 자, 여기서 자, 5번을 이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직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기본 수업에서는. 자, 이거는 뭔가 하면은 7번의 5번 지문이죠. 이것은 그 기대죠, 기대. 아파트 가격에 대한 기대 변화잖아요. 이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 예상되느냐. 아파트 가격이요. 다른 재화 가격이 아니고요. 그 재화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것이 예상되느냐. 요걸 기대라 그래요. 자, 그냥 아파트 가격이 상승이 아니고요. 아파트 가격이 하락이 아니고요. 상승 예상과 하락 예상이란 말이에요. 자, 이러면 자, 이게 제가 아파트가 아닌 뭐 다른 걸로 하여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게 내가 사과를 사러 갔어요. 사과를 사러 갔는데 가격이 지금 요 상태예요. 가격이 뭐 1,000원이에요. 그래서 이만큼 사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이만큼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다음 주에는 또는 내일은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요, 파는 사람이.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이만큼 잡았다가 어떻게 할까요? 더 잡죠. 이렇게 잡으려다가 더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가격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가격은 그냥 1,000원 그대로예요. 가격은 1,000원 그대로인데 내가 잡는 게 더 늘어나지 않나요? 이거는 가격이 변한 거예요,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한 거예요? 이거는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한 거죠. 이거는 가격 외의 요인입니다. 예상이 변하는 것은.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기 때문에 이거는 수요곡선 자체를 이동시켜야만 설명이 가능해요. 됐죠? 그래서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지금 가격에 사려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근데 앞으로 가격이 내려갈 것 같으면은 기다렸다 사야죠.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수요 감소. 이건 수요곡선 자체의 이동이다 이 말이에요. 기대라는 거는, 가격에 대한 기대 변화는 수요량 변화가 아니고 뭐다고요? 수요 변화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요거는 자, 지금 7번에 5번 지문은 8번에 리을에도 있어요. 자, 8번에 리을에도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다음에 그 8번에 이제 디귿을 가시면은 대출 금리 하락 있죠. 예, 대출 금리 하락은 요거는 수요 증가잖아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자율이라는 것이 8번이죠. 이자율이라는 것이 부동산의 경우에요. 부동산 수요와 부동산 공급에 모두 영향을 미쳐요. 우리 부동산에서는. 다른 재화는 잘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고가성의 재화에는 이자율이 여기에 여기 다 영향 미친다고요. 제가 사과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이자율 하락한다고 해서 제가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사과를 더 먹지는 않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재화는 이자율은 수요 결정 요인은 아니지만 우리 부동산에서는 어디에도 들어간다. 수요 결정 요인에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 결정 요인에 보통 어떻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재화의 가격, 그다음에 소득, 또 뭐요? 관련재 가격. 자, 요거는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고요. 지금까지는 요거 위주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도 집어넣을 수 있다고요? 이자율도 집어넣을 수가 있고 가격 변화에 대한 가격에 대한 기대도 있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가격에 대한. 자, 요거 이제 더 추가한 거예요. 요거 더 추가한 건데. 자, 그럼 공급 결정 요인 요렇게 해 볼게요. 공급 결정 요인에서는 그 재화의 가격. 자, 이제 다른 거였죠, 아까? 지난번에. 생산 요소 가격이었죠. 또 뭐였어요? 생산, 기술 수준 요런 것들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간다? 이자율도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자율. 그러니까 요거는 공통이라는 얘기죠. 여기도 공통이긴 하지만 요거는 수요량 변화로서 공통이고 여기서는 수요 변화 또는 공급 변화, 수요량 변화, 공급량 변화로서 그렇고요. 자, 여기서 이자율이 하락하면 수요 곡선 우측으로 이동하죠. 이자율이 하락하면 공급 곡선도 우측으로 이동해요. 이자율이 하락하면은 공급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더 늘어나잖아요. 왜냐하면은 공급자들도 은행에서 돈 빌려서 왜 사업하잖아요. 돈 빌려서 사업하는데 그 이자율이 떨어지면은 공급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맞나요? 자, 수요자들도 수요 증가, 공급자들도 공급 증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도 가격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여기도 가격에 대한 기대. 수요자만 가격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자도 가격에 대한 기대를 한다고요. 공급자 입장에서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은 공급량을 줄이죠. 올라가면 내놔야지. 지금 내놓는 거는 어리석은 거죠. 바보 같은 짓 아닌가요?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언제 내놔야 돼요? 올라간 후에 내놔야지. 지금 내놓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수요 공급은 언제 수요 공급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수요 공급을 말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앞으로 가격이 상승, 아까 이제 둘 다 상승을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상승이 예상될 때는 수요는 증가하지만 공급은 감소한다는 거예요. 밑으로. 됐죠? 자, 요거 요렇게 생각하면 또 안 돼요.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건설업체에서는 빨리 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짓기는 지어야지. 짓기는 지어야지만 그걸 지금 내놓는 건 아니라고요. 내놓는 시점이 언제냐를 따져야지.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공급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 내놔야 공급이지. 안 내놓으면 그건 공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는 들어갈 수 있죠. 미리 준비 들어가는 걸 공급 증가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공급이다 라고 하려면 시장에 딱 내놔서 사세요 하고 이렇게 내놔야 공급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미리부터 준비 들어가는 거 공급 아니냐? 그건 공급 아니에요. 시장에 내놓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보라 이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됐고요. 자, 그럼 이제 8번과 9번의 차이는 아시잖아요.
8번은 뭐를 묻는 거고 부동산 수요 증가잖아요. 9번은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수요 감소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중에 제가 9번을 풀어 드릴게요. 이거는 감소시키는 거니까, 자, 첫 번째 수요자의 실질소득 증가. 실질소득 증가는 수요 증가잖아요. 그런데 요 조심해야 돼요. 괄호 속에 뭐 다른 말 없나 하고 본 거예요, 그냥 본 거예요? 그냥 봤으면은 반밖에 못 맞춘 거예요. 혹시 이거 열등제란 말 없나? 이걸 딱 생각하고 봐야 돼요. 그래야 완벽하게 맞춘 거예요. 항상 소득이란 말이 나올 때는 이게 정상제, 열등제를 머릿속에 꼭 떠올려야 돼요. 이래야 실수로 안 틀립니다. 그래서 소득하면은 정상제, 열등제, 관련제 가격 하면 대체제, 번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소득 얘기가 나올 때는 늘 이거 열등제 이런 말 없나? 이렇게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8번의 기억에도 마찬가지죠. 8번의 기억에서도 수요자의 실질소득 증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말이 나오면은 이거 혹시 괄호 속에 뭐 없나? 이걸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완벽하게 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요. 수요 증가. 위로 이렇게 표시를 위로 해 놓으면 되죠. 표시를 위로. 그다음에 아파트의 선호도가 감소해요. 그러면 이거는 감소죠. 그다음에 건축 원자재 가격 하락이네요. 이는 공급이 증가죠. 이걸 또 건축 원자재 가격 상승 이걸 또 맞추면 안 돼. 포함시키면 안 돼요. 건축 원자재 가격은 하락하든 상승하든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것은 아니라고요. 자, 이제 드디어 나왔네요. 대체 주택 가격 하락. 대가비 했던 거 나오죠. 대가비. 대체 주택 가격이든 대체재 가격이든, 자, 이게 같은 의미죠. 이게 대체 주택이든 대체재든 그 대가 하락하잖아요. 하락이 이거잖아요. 그럼 내가 거래해야 되는 재화 수요는 대가 B잖아요. B 맞죠? 하락 B, 대가 B. 요거 맞죠? 자, 그러면 아파트 선호도 감소와 요거하고 두 번째 사회적 인구 감소 맞죠? 자, 그다음에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 하락. 이거는 위죠, 위. 그럼 아파트 가격 하락. 이거는 수요량 변화요. 점의 변화.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거 아니라고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꼭 묻고 싶어요. 이걸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바꿔서. 아파트 가격 상승이라 그러면 일단 화살표는 수요량이 내려가잖아요. 수요량이 내려가는데 이거를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거하고 착각을 할 수 있거든요. 수요량이 감소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은 수요량이 줄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 줄잖아요. 이게 이 길이에서 이 길이로 이렇게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거는 이 길이에서 이 길이로 줄어들어야죠. 순간적으로 이걸로 착각할 수 있다고요. 여기는 수요량 감소잖아요. 근데 묻는 거는 뭘 묻고 있어요? 수요 감소를 묻고 있다고. 아시겠어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뭘 생각하는 거예요? 감소만 생각해요. 감소만 생각하니까 수요곡선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요거를 감소만 계속 생각해서 지금 맨 밑에 있는 아파트 가격 하락은 수요량 감소란 말이에요. 수요 감소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파트 가격 하락이 아니라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얘기하면은 틀릴 가능성이 많다고요. 아시겠죠? 이거 모의고사에 꼭 내야 되겠어요. 예? 모의고사 시험 봤나요? 언제였죠? 26일 시험 봤나요? 잘 봤습니까?
그 첫 모의고사는 아주 기본적인 것 위주로 냈어요. 아주 기본적인 것.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게 근데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것이 중요한 거예요. 네. 모든 학원이 공통이지는 않아요. 보는 학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원도 있고. 그 시험을 보는 학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원도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아니니까. 뭐 수능 시험처럼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니에요. 다음에 자 이제 10번부터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와 관련된 거 10번에서부터 14번까지. 조금 전에 지금 5번부터 9번까지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잖아요. 그럼 이제 10번에서부터 14번까지는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와 관련돼요. 물론 이제 수요 얘기도 나오기도 하지만 자 그런 식으로 분류가 된다고요. 자 그러면은 자 10번의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 중에서도 공급 결정 요인에 관한 것이죠. 조금 전에 제가 썼다가 지웠던 거 공급 결정 요인에 그 재화의 가격, 생산 요소 가격, 생산 기술 수준, 뭐 이자율, 또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자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은 지역 지구재와 같은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의 공급을 조절할 수 있다. 가능하죠. 다음에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부동산의 실질 임대료는 줄어든다. 이거는 지금 엉뚱깽뚱하게 들어가 있어요. 갑자기 공급 결정 요인 얘기하다가 그죠? 이거는 좀 이상한 문제예요. 이건 단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거는 이제 요 지문 자체가 옳은 지문이냐 틀린 지문이냐 이렇게 판단하는 건데 인플레 예상한 것보다 실제가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인플레가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적게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인플레가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인플레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실질 임대료는 줄어든다는 얘기죠.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요거는 132쪽에 13번에 4번 지문에도 있으니까 표시해 놓으면 돼요. 이렇게 써 놓으면 돼요. 132 13번에 4번 이렇게 써 놓고 나중에 확인하십시오. 다음에 3번은 노동자 임금이나 시멘트 가격과 같은 생산 요소 가격의 하락은 부동산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맞죠? 다음에 기준금리 하락은 이자 비용을 감소시켜 부동산 공급자의 수익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자, 이자 비용이 하락하면은 그만큼 공급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토지 가격 상승은 주택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토지 가격 상승은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자 11번은 이제 여러분이 보시되 그 11번의 1번은 이제 중복된 여러 가지가 지금 결합되어 있거든요. 이게 11번의 1번은 대갑이에요. 대갑이. 11번의 1번은 대갑이. 대체재 가격이 올라가면 이러잖아요. 대체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내가 살펴보는 자와 수요 증가잖아요. 수요 증가하면은 가격은 올라간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다음에 2번 지문은 건축 기자재 가격이잖아요. 건축 기자재가 생산 요소 가격이죠.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해? 공급은 감소하죠. 자, 물론 그 어떤 단어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주택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론 기자재 가격이 올라가도 주택 가격이 더 빨리 올라가 버리면 그러면은 그걸 써서라도 만들어 팔면 되죠. 근데 이제 생산 원가는 올라가는데 주택 가격은 변함이 없이 그대로 있다면은 그때는 이제 공급은 감소하는 거죠. 그다음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주거 용지 공급이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겠죠. 돈 되니까 이제는 저쪽 가격이 올라가면 이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윤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 주거 용지 공급은 증가하는 거죠. 그다음에 4번은 참고로만 보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완전 경쟁 시장에서 부동산 공급량은 한계 비용 곡선이 가격 곡선과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내 알 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네, 이런 거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우리 완전히 이건 경제학의 분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 정답 지문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처음 보는 것들은. 그다음에 5번은 부동산의 물리적인 공급은 단기적으로 비탄력적이라 할 수 있다. 이게 뭔 소리예요? 단기적으로는 수량 변화를 크게 할 수 있다 없다? 크게 할 수 없다 이런 의미죠. 자, 요거는 12번에 4번에도 연결이 돼요. 12번에 4번에도 연결이 되고요. 12번에 4번. 그다음에 12번에 가서는 아까 2번 지문 봤잖아요. 12번에 5번 지문은 6번에 5번 지문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내용인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풀어보시라고 남겨놨던 건데 거기 있으니까 6번에 5번 써놓으면 되죠.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돼요. 6번에 5번. 나중에 혼자 보실 때 참고로 하시면 아, 이렇게 나왔던 것들이 자꾸 반복되는구나, 같은 내용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13번을 풀어보겠습니다. 12번은 아까 봤고요. 13번은 부동산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의 신규 공급은 일정한 시점에서 측정되는 저량 개념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측정되는 유량 개념이다. 맞죠? 그 다음에 부동산은 공간과 위치가 공급되는 성질이 있다. 맞죠? 공급되는 게.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개별성은 그거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수량이 딱 그거밖에 없으니까 비탄력적이죠. 자, 그거밖에 없다는 것이 독점적이라는 얘기예요. 비독점적이라는 얘기예요. 독점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틀렸죠. 3번이 틀렸어요. 자, 이 개별성과 관련되는 거는 사실 이거는 부동산의 특성과 관련되는 거죠. 이거는 앞에 26쪽이나 28쪽에 그 부동산 특성이 21번이나 26번에도 이 대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와 관련되는 거 있어요. 21번이나 26번. 26쪽, 28쪽. 자, 됐고요. 다음에 4번은 이제 정책론이 여기 나왔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고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주택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맞죠? 이거는 개입은 개입인데 무슨 개입? 직접 개입이죠. 다음에 5번은 공급 규모가 커지면 규모의 경제로 인해 생산 단가가 낮아져 건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규모의 경제 말씀드린 적 있죠. 이거는 규모가 커지면서 평균 비용이 하락하는 현상, 이렇게 해서 됐고요. 다음에 자, 이제 14번은 뭐 공급곡선 우측 이동이니까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생각해도 되겠죠. 공급곡선 우측이니까 공급 증가 요인이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15번부터는 균형의 결정과 이동입니다. 자, 그 다음 주제가 이제 균형의 결정이잖아요. 이제 유량, 저량,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 지금 그 흐름을 따라가시라는 얘기예요. 15번부터 몇 번까지인가 하면은 15번부터 20번까지죠. 그죠? 21번부터 이제 뭐가 나와요? 탄력성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게 한 40문제거든요. 수요 공급에 40문제인데 20번까지가 균형의 결정과 이동. 제가 지난번에 수업할 때도요. 균형의 결정과 이동까지는 비교적 쉽다 그랬어요. 그럼 나머지 20문제가 탄력성과 계산 문제라 그랬죠. 그게 이제 21번부터예요. 탄력성과 계산 문제가.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탄력성은 이론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만 조금 신경 쓰면 되는데, 아무튼 자, 그 앞에 다시 균형으로 와서요. 자, 15번 다시 보겠습니다. 15번 균형 임대료와 균형 거래량을 묻는 건데, 이거는 계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사람들이 숫자 나온다고 계산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냥 막 건너뛰어 버려요. 균형 상태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균형 상태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수요량하고 공급량이 똑같은 거를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은 상태. 뭐예요? 80이죠, 80. 80이죠? 그때 얼마예요? 6만원, 그거예요. 자, 근데 그 하나만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지금 공급량이 지금 계속 몇 밖에 없어요. 가격이 2만원이든 6만원이든 10만원이든 관계없이 계속 공급량이 80이죠. 그게 뭔 뜻일까요? 그거는 공급곡선이 수직이에요, 수직. 자, 그걸 식으로 쓰면 QS는 80 이렇게 돼요. QS는 80.
이렇게 숫자만 나와 있으면 이건 뭐라고요? 수직이란 얘기예요. 자, 그걸 함께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16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 16번은 주의를 해야 돼요. 주의. 자, 이게 보세요. 특정 주거지역에 있는 아파트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했잖아요. 자, 이게 제가 수업 시간에 균형의 결정과 이동해서, 자, 균형은 일단 어디에서 결정되고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요 점이죠. 요 점에서는 이 수요 곡선의 수요량과 이 공급 곡선의 공급량이 똑같잖아요. 결정된 균형이 이동하는 것은 수요 곡선이 이동하거나 공급 곡선이 이동해서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요 점이 1번, 요 점이 2번이라 그랬었나요 그때는? 여기에 3번, 여기가 4번. 수요 증가해서 나타난 1번, 수요 감소해서 2번, 공급 증가 3번, 공급 감소 4번 해서 균형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1번, 4번, 균형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2번, 3번 했죠. 자, 지금 이 문제는 그 중에 뭘 묻고 있는 거예요? 상승시키는 요인에 대해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했잖아요. 그럼 하락하는 것을 찾아라는 얘기잖아요, 결국.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럼 뭘 찾으라는 얘기예요? 공급 증가나 수요 감소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이게 이 문제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의 뜻을 보고 아, 이 문제는 무엇을 묻는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1번에 해당 지역 강력 범죄율이 하락해요. 하락하면 올라가죠. 사는 동네가 괜찮아지잖아요.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한 녹지 공간을 확충해요. 좋아지죠. 다음에 3번과 5번은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데 일단 4번부터 볼게요. 소비에 있어서 해당 아파트와 보완 관계에 있는 재화 했죠. 보완 관계에 있는 재화 하면은 보완재란 얘기잖아요. 그 가격이 나오고 있죠. 보완재 가격이 상승한다. 보가 반이죠. 반. 내가 그래야 되는 자 수요 감소죠. 요놈이에요. 요놈. 요놈이 정답 맞죠? 수요 감소니까 지금 요 2번이잖아요. 자, 정답은 나왔어요. 근데 3번과 5번은 왜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 지금 대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3번에도 대체, 5번에도 대체. 사람들이 대체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제 이 자라보고 놀란 놈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대체라는 말이 나오면 이제 막 바짝 긴장하는 거죠. 근데 보완재 가격 또는 대체재 가격 이런 말이 나와야 되거나 보완재 수요가 어떻고 또는 대체재 수요가 어떻고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야 보가 반이든 대가 비든 보수 비든 대수 반이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3번 5번은 이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3번 5번은 그거하고 관계없고 3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해당 지역과 해당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해당 지역이 있고 해당 지역과 대체 관계에 있는 다른 지역이란 말이에요. 대체 지역. 대체제가 아니고 대체 지역이라고요. 대체 관계에 있는 인근 주거지역이잖아요. 여기에 뭐가 생겼어요? 여기 쓰레기 소각장이 생겨요. 그럼 사람들이 어디로 오겠어요? 이쪽으로 오겠지. 그럼 여기 수요는 증가하는 거예요. 이거는 대체제 보완제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해당 지역과 대체 지역이라는 대체 지역. 아시겠어요? 무조건 대체란 말이 나왔다고 저거 하지 마시고 이게 그 대체제 가격이다 또는 대체제 수요다 이걸 꼭 확인하시라고 뒤에 수요나 가격이 이런 말이 나오는지. 자, 그러면은 5번도 마찬가지죠. 소비에 있어서 대체 관계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철거잖아. 철거. 지금 여기 내가 아파트에 있고 이거 오피스텔이 있으면 이게 철거죠. 철거. 이 철거돼 버리면 사람들 어디로 오겠어요? 이리 와야지 또.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무슨 재화의 수요 가격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요 가격 변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뭐를 확인하라고요. 대가비 또는 보가반 또 대수반 또 보수비 이렇게 그 가격이냐 수요냐 이게 나오는지를 확인하라고요.
됐죠? 자, 그럼 됐고요. 다음에 17번은 난이도가 좀 높아요. 난이도가 높은 이유는 이게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단순히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원자재 가격 하락은 공급이 증가하잖아요. 자,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 하락이죠. 자, 그냥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균형 가격 하락하면서 균형량이 증가하는구나. 이렇게. 근데 지금 이걸 단기 장기로 나누라고 했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단기 장기로 나누라고 해서. 이게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은 실제를 생각하라는 실제 현실을 생각하면은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서 공급이 증가는 하겠죠. 공급이 증가하면은 그 물건이 지금 당장 나오나요? 지금 당장 나오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가야 이게 임대료가 하락하게 되는 거죠. 단기에는 변화가 없고 장기 가면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됐나요? 그런 의미고요. 다음에 18번의 경우에는 1번 지문에 대체 효과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난이도가 높아요. 일단 이거는 난이도 높은 건 일단 패스하고요. 우리 시험에 이게 2번 언급이 됐는데 2번 언급된 것 모두 다 정답 지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직 이번 순환에도 말씀을 아직 안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2, 3, 4, 5 이거는 여러분이 보셔도 되겠습니다. 수요, 소요 이건 수요는 경제적 개념, 수요는 정책적 개념. 자,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19번, 20번 중에서는 19번은 이제 수업 시간에도 했었을 거예요. 자, 이 둘 모두 이동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느 하나만 이동하는 경우에는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증가하거나 또는 수요가 감소하거나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어느 하나만 이동할 때는 균형량은 항상 이거 따라간다 그랬죠. 수요가 증가하면은 균형량 증가, 공급이 증가해도 균형량 증가, 수요 감소, 양 감소, 공급 감소, 양 감소. 근데 균형 가격은 수요의 경우에는 다 같다 그랬죠. 수요 증가하면은 균형량 증가, 균형 가격 상승 다 똑같이 나타나고, 공급이 증가하면은 요것처럼 균형량은 증가하지만 균형 가격은 하락하잖아요. 수요 감소는 다 똑같다 그랬죠. 수요 감소는 균형량 감소, 균형 가격 하락. 공급 감소의 경우에는 균형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 19번 문제는 둘 모두 이동하는 경우죠.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급도 증가하는 경우, 일단은 균형량은 당연히 증가하는데 균형 가격은 알 수 없다가 되는 거죠. 어떻게 될지.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은 감소하는 경우라면 하나는 증가 하나는 감소니까 요거를 알 수 없다 그랬죠. 그러면서 요거는 증가한다 이렇게. 자, 근데 수요는 감소하면서 공급이 증가한다. 이러면 요거는 감소, 요거는 증가니까 이거는 알 수 없죠. 이거를 양을 알 수 없는 거지. 자, 근데 수요 감소나 공급 증가나 모두 가격 하락 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 하락이에요. 이거는 둘 다 가격 상승 요인이니까 가격 상승이고. 그다음에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하면은 둘 다 감소하면은 균형량은 감소하고 균형 가격은 알 수 없다. 어느 하나를 알 수 없다잖아요. 근데 알 수 없는 걸 알 수 있게 하려면 어느 쪽이 더 큰지를 알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작은 쪽 지우고 보는 거죠. 큰 쪽만 보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가면 돼요. 큰 쪽만 보고 이쪽으로 대답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19번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20번은 이제 어느 하나만 묻는 거죠. 20번을 풀어드리겠습니다. 19번은 이제 수업 시간에도 했으니까. 20번은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갖는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자, 수요가 증가 이렇게 표시하면 되잖아요.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고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했잖아요. 자, 그럼 수요는 증가, 공급은 감소, 누가 더 큰지 작은지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보고는 뭐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균형량을 알 수 없잖아요. 균형 가격은 둘 다 가격 상승 요인이죠. 자, 근데 보면은 알 수 없다가 나온 건 한 개밖에 없어요.
5번 한 개밖에 없죠. 예,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결국은 자,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문제를 다 풀지는 못해도 앞으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면 뭐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에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 이후에 지금 균형의 결정과 이동이 이런 거잖아요. 여기에 해당하느냐? 여기에 해당하느냐? 이거 구별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하나만 이동할 때나 뭘 둘 모두 이동했을 때 균형량과 균형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정리를 해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물으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만 대답할 수 있다면은 지금까지 이 앞에 20번까지 문제는 웬만한 건 다 이제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걸 실수하지 않으면 돼, 실수.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틀린다면은 실수를 한다거나 문제가 뭘 묻는지를 파악하기가 좀 어렵게. 아까 그 뭐예요? 이거 시장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에 대한 설명이다. 그중 틀린 것은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상승하는 요인이 이렇게 두 가지 요인이 있다는 거죠. 하락하는 요인도 두 가지 있고. 자, 그걸 구별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정리를 하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21번부터 이제 탄력성에 대한 건데, 그 21번은 탄력성에 따른 수요 변화에 대한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했잖아요. 예? 자, 거기에 그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 탄력적인 경우 했잖아요. 이거는 탄력성과 그래프에서 나왔죠. 그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21번에 1번.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 탄력 나오잖아요. 그건 뭐예요? 수직이 수직. 그렇죠? 수평. 공급이 완전 탄력하면은 그러면 수요 곡선은 알아서 이렇게 그려야 되죠. 자, 이러면 뭐에 변화가 없어요? 균형 가격에 변화가 없죠. 자, 근데 거기는 균형 가격 상승 이러니까 틀렸죠.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죠. 2번도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 탄력 또 나오죠. 자, 그러면 앞으로 마찬가지 수요 이렇게 그리면 되고요. 이랬을 때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이 변하지 않고, 그거는 맞네요. 균형 거래량 증가 맞죠? 수요가 증가하니까 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그러면 거래량만 증가하는 거죠. 2번이 맞고요. 다음에 3번은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자, 수직이죠, 수직. 자, 그럼 수요를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공급을 이렇게 그리면. 자, 이럴 땐 뭐가 변함이 없어요? 균형량이 변함이 없죠. 균형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건 맞는데,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이 상승해야 되잖아요. 상승해야 되는데 그냥 균형 가격이 하락하고 했죠. 그래서 틀렸네요. 그 하락하고 틀렸고. 다음에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 수직이잖아요. 수직이면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수요가 증가하면은 상승하는 건 맞죠. 근데 완전 비탄력적이면 거래량은 변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은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자, 이런 경우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면은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는 게 아니죠.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이 변함이 없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이게 수직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균형 거래량이 변하지 않는다를 일단 찾아야 되고, 균형 거래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맞지만 이제 가격이 그 다음에 이제 오르가느냐 내려가느냐 이렇게 순서가, 이런 경우에는 뭐를 먼저 찾고, 균형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 걸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균형량이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이제 나중에 찾으면 되죠, 순서가. 그래서 예선 탈락되는 게 있으니까 균형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 해야 되는데, 균형 가격이 변한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우선 판단하는 게, 이때는 균형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를 빨리 찾아야 되고 우선 찾아야 되는 게, 근데 균형 가격이 변한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거고, 여기서는 균형량이 변하지 않는다를 먼저 찾아야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됐고요. 다음에 22번부터 24번까지는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에 대한 거예요. 22번, 23번, 24번. 자, 그러니까 문제를 읽으실 때 이제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풀어서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풀어서 맞추는 것보다는 어떤 것을 많이 묻는지를 보는 거예요. 어떤 것을 많이 묻는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원래 이제 시험을 준비를 한다면 10월 달부터 아마 공부를 해야 되겠죠. 제가 예상대로만 준비가 된다면 9월까지 내년 원고 상당 부분을 준비해 놓고 10월 달에는 수업하는 것 외에는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짧은 기간이지만 뭔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게 또 기출문제집이에요. 기출문제집을 보고서 이 과목에 어디서 많이 출제됐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오늘 수업과 이번 요 특강 기간 동안에 개론에서 어디서 많이 출제되고 뭐가 중요하다는 것만 파악해도 여러분들은 성공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승부를 걸 거거든요. 제가 봐야 되는 2차 과목이 공법, 중개사법, 공시세법 이 4과목을 그 한 달 동안에 다 봐야 되는데 그걸 기본서 봐가면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출문제집을 보고서 많이 묻는 것들을 보면은 그 해설도 해놨을 거 아니에요. 해설로 뭔 뜻인지를 모르겠다. 해설로 뭔 뜻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때는 기본서 이제 이론서를 좀 이렇게 봐서 또 정리하고 그렇게 승부를 걸 생각이에요. 어차피 시간이 없으니까. 그죠? 자, 이렇게 20년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1999년도부터 99하고 원래 2017년 19년째죠 이제. 원래 19년째를 그렇게 오고 있어요. 언제 합격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자 22번, 23번, 24번은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이에요. 이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은 자 수요의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 대체제가 어떠할수록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성이 크다 그랬잖아요. 고려하는 기간이 길수록 탄력성이 크다. 또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가격 수준이 높을수록 시장을 세분할수록 사치제일수록 용도가 다양할수록 신수탄, 중공탄 뭐 이렇게 했죠. 그게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이었어요. 자 그러면 자 볼까요? 자 1번에 어느 부동산과 밀접한 대체제가 시장에 출현한다면 대체제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탄력성은 커지는 거고요. 다음에 바로 4번을 먼저 보세요. 4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 비해 장기에 더 탄력적이다. 맞죠? 이거는 공급뿐만이 아니라 수요도 마찬가지예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든 단기에 비해 장기에 더 탄력적이죠. 자, 이거는 이제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에 대한 거고요. 3번 지문은 판매 수입에 대한 거예요. 판매 수입은 3번 지문은 자, 요거 생각하는 거죠. 판매 수입. 판매 수입하면 요게 생각나도록 됐나요? 한가운데가 탄력도가 1인 거죠. 혹시 이거 말씀드렸나요? 요거 어떤 지점의 탄력도 계산할 때 요것분의 요거 요것분의 요거 요 점의 탄력도를 계산할 때는 이게 분모 분자 이게 분모 분자예요. 한가운데는 분모 분자가 어때요? 길이가 똑같죠? 그러니까 1이에요. 기하학적으로 설명할 때 이쪽으로 오면 어떻게 돼요? 분모가 더 길죠? 분모가 더 기니까 1보다 작게 되는 거예요.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되니까 기하학적으로 그렇게 해요. 왜냐고는 묻지 마세요. 이거 설명하려면 한참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비탄력적인 구간은 요 아래쪽이고요. 탄력적인 쪽은 위쪽이란 말이에요. 여기 비탄력적. 그러니까 여기에 넓이가 제일 넓다 그랬죠.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낮추고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리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 했죠. 임대료가 상승하면 임대업자의 임대료 수입은 감소한다. 1보다 크니까 저 위죠. 위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면 넓이가 줄어들죠. 맞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 우리는 판매 수입이 증가하는 경우만 생각해서 또 이렇게 반대로 감소하는 경우 하면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걸 미리 준비를 해 두시라고요.
이게 판매 수입이 증가하는 경우만 생각하지 말고 감소하는 경우도 생각을 하시라고요. 반대쪽으로 하면. 자, 요게 이제 탄력성의 응용에 해당하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2번이 보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정성적 지표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정성적과 정량적이라는 게 있는데, 성은 성질을 말하는 거고요. 양은 양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탄력성이라는 게 성질을 나타내는 거요, 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양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자, 요거는 정답 지문이 좀 예외적인 게 정답 지문이 됐어요. 다만 그 5번 지문, 22번의 5번 지문은 그 위에 21번과 같은 내용이에요. 됐죠? 자, 됐고요. 넘어가시면은 23번과 24번은 모두 다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과 관련되는 내용들이에요. 여기 방금 했잖아요.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과 관련되는 거고, 다만 그 24번의 1번과 5번 지문은 24번의 1번, 5번 지문, 요거는 탄력성 개념에 대한 거예요. 탄력성 개념. 나머지는 24번의 나머지 지문과 23번의 나머지 지문이 모두 다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에 대한 것이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개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24번의 1번. 미세한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 무한히 크게 변화하는 경우, 이게 뭐예요? 수량 변화가 무한대란 얘기잖아요. 그럼 완전 탄력적이고요. 다음에 5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 변화율에 비해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맞죠? 늘 제가 탄력성은 개념을 꼭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수량 변화가 크냐 작냐를 나타내는 게 탄력성이니까. 맞죠? 자, 이런 정도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25번부터는 이제 25번, 26번, 28번은 공급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이 관련이 돼요. 25번, 26번, 28번 그 세 가지. 자, 요거는 좀 쉬고 할까요?